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하지라서 하지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오늘 6월 11일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회에서 6월 21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지금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를 완화했습니다. 자정까지 영업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2주 뒤에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다 풀었다.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은 이제 영업 제한을 다 풀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분들도 강원도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올 가을 들어서 대유행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백신을 맞으면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델타 변이라는 것이 지금의 백신으로 안전한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최근에 mRNA 백신 화이트나 모더나 접종을 완료하면 델타 변이에도 88% 효과를 보이고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도 60%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더 강한 88%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편은 그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 청년이면 39세 이하와 그다음에 7년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20일 날 발표한 그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이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해서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40년 장기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 그 정부의 주택 대책에서 어, 주택의 LTV를 20% 이내로 제한하면서 집값의 20% 이내만 대출받도록 이렇게 하면서 예컨대 뭐 15억 원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8억 원이 내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과연 그런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이생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망했다. 그런 자료들이 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보금자리론과 주택대출을 받을 때 보금자리론 6억 원 이하, 주택대출은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40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40년 만기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월 상환 부담액이 40년 동안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벌써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에서 30년 동안 40년 장기 모기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게 금융 자율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하지 않고 꼭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일단은 40년 만기 주택대출을 출시했는데, 또 그것도 또 뭐 꼭 청년이라 해야 되고 신혼부부라 해야만 된다, 이런 것도 또 과도한 제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나이 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집을 어떻게 장만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지, 여기서 과도하게 지금 청년층이다, 신혼부부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종부세를, 이번에 그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2% 상위 20%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어제 그 여당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의총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집값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시가가 매년 변동됨으로써 과세 대상 여부가 6월 1일 돼야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과세 대상이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집값의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6월 1일 돼야 상위 2%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 돼야만이 내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때 공시가에 따라서 납세자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종부세 자체가 종합재산세를 내고 있는데도 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가 어떤 가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2%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내 편 가르는, 흔히들 말하는 갈라치기 하는, 해서 내 편을 갈라서 98%는 세금을 우리가 감면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2%는 아예 그냥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정치적인 한마디로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세책을 흔드는 회귀한 세금 중에 하나가 또 그것뿐이 아니고, 양도세를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양도세를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가 오히려 더 혜택이 커져야 되는데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가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양도세를 더불어민주당이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우에 이제 지금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 1세대 1주택 종부세 추이가 현재 2020년 같은 경우에 세액만 3,188억 원이고 29만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 20% 하면은 이제 지금 금년에 9억 원 정도, 내년에 11억 원 정도가 작년에 9억 원, 금년에 11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되었고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올리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어제 당에서 결정을, 정부 여당의 의총에서 결정했다,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부담을 줄인다더니 오히려 장기 보유 세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세금 폭탄을 매기는 이런 그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부세도 상위 2%라고 하는 특정 계층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아니고 특정 계층에 대해서 매기는, 갈라치기 하는 그런 세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할지 안 내야 할지를 매년 6월 1일 돼야 안다고 하는 그런 그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양도세마저도 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 부담 감면 혜택을 줄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어제 여당의 의총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래서 국회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통과될는지, 국회의원들이 뭐 정부 여당이 180명이나
확보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통과는 되겠지만은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 한보 미드맨션의 전용 면적 161평의 경우에 만약 취득 가액이 18억 원인데 매도 가액이 40억 원이다. 그리고 10년 거주했다. 그러면은 현행은 양도세가 1억 2천만 원 내는데 앞으로는 3억 1,500만 원을 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 보유 혜택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종부세 완화론자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그런 강경 의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종부세 완화론자는 배치를 떼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어제 거세게 나오면서 입법에는 상당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민주당 안 뽑는다. 표를 위해서라도 원칙도 저버리는 게 노무현 정신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도 저는 가끔 노무현 정신 자꾸 얘기하면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항상 우리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세계 경제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해 왔나를 비교하는 흔히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한국의 성장률이 낮았고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해서 완전히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죠. 그것이 노무현 정신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뭐 정치인들은 계속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뭐 문빠니 뭐 조국 소대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안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강성 친문들이 권리당원 게시판과 소셜미디어 등에 이런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아침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마저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실제로는 상위 30%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는 빼고 주는 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면 사실상 상위 30%는 제외하고 지급했어요. 최하위 한 30%는 390만 원 정도 지급하라고 그 위에 한 20%는 2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 20%는 한 180, 9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실수가 좀 들어오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전국민 위로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약 15조 원 내외를 또 지급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뭐 얼마까지 늘어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금 계속 선거를 앞두고 또 아마 이번 또 특히 이제 뭐 여름 휴가라든지 혹은 8.15라든지 또 한가위 뭐 추석 한가위 이런 것을 앞두고 계속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국가 빚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요. 갚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되는데 1분기에 세금이 좀 더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1분기에 만에 있는 일회성 세금 증가인데 이걸 가지고 또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 국민에게 주자 아니다 하위 70%에만 주자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 국가재정법이라고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세금이 들어오면은 여유 부분이 있으면은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가재정법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정 자립이 요원한 지방자치대에서 현금 살포 매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내년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71%, 약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71%인 173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이다. 자체 수입으로 임금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26%에 달하는 63곳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평균적으로 전체 평균적으로 48.7%를 기록해서 재정 자립도가 평균적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 1997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방에서는 계속 각종 인프라, 각종 박물관, 각종 기념관들을 막 지어대면서 그야말로 현금살포, 매표 경쟁을 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무슨 박물관 하나 지으면은 거기에서 최소 직원이 한 20명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은 거의 그 박물관 입장료 가지고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머지 전부 1년에 1, 200 저는 운영비조차도 정부의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방에서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보다도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힘센 그런 대표를 뽑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암호화폐 가격을 보면은 대체로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35,65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2,26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추세를 보면은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지난 5월 달에 본래 한 6만 달러 정도까지 갔던 것이 5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하락한 이후에 계속 대체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횡보를 보이면서 지금 며칠 전에 4만 달러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4만 5천 달러까지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한때 지금 현재 2,259달러까지 2,25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월 달에 떨어진 이후에 횡보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2,25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업비트 마켓 인덱스,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조금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54%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은 또 3% 증가하고 있고 에이다도 3%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한국에서는 4,18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거의 4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4천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지금 4,184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소 올랐는데 지금 현재 2,652만 원, 26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한국은 9월 24일 특검법을 앞두고 지금 이게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문제는 은행에서 거래 계좌를 잘 개설해 주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행 3사 현재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비스미나 업비트, 코어빗이나 코인원도 장담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K뱅크는 업비트의 실명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고 농협은행은 비스과 코인원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고 신한은행도 코빗인데 문제는 이런 은행들이 지금 기존의 현금 실명 계좌를 개설해준 거래소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한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 쪽에서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의심 거래 징후라든지 혹은 자금 세탁 징후가 보이면은 그것을 실명 계좌를 개설한 은행으로 하여금 적발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사실상 그런 것을 제대로 의심 거래나
자금세탁 징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수많은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도 거의 6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을 제대로 의심 거래와 또는 자금세탁 징후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예 그냥 실명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가스관 회사에 해커가 들어가서 해킹을 했는데 그때 해킹한 대가로 어 가상화폐를 요구했거든요. 가상화폐를 요구했는데 그 가상화폐 요구한 것이 그 가상화폐 어디서 나갔는가를 미국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의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나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바이낸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SEC에서 그런 쭉 거래를 추적하면서 바이낸스의 거래가 있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당국에서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라든지 여러 관련 인력들을 확보하고 조사해야만 이것이 의심거래나 자금세탁 징후가 발견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그리고 상황인데 은행에다 맡기니까 은행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 못할 때 받을 불이익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지금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전통적인 금융에서도 그런 의심거래나 자금세탁 징후는 FIU에서 하고 있습니다. FIU가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가지 않고. FIU가 금융중개분석이 그런 거 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에서는 은행들이 발견해서 실명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들이 발견해서 FIU에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 실명 계좌를 만들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될 거래소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거래소가 현재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래소가 몇 개인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한 200여 개라고들 합니다만 그 200여 중에서 거의 한 90% 정도는 아마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전망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등 빅4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에 많은 코인들이 약 170, 80개씩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문을 닫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자동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 밤마다 김치코인 대학살을 그래서 이미 코인의 약 4분의 1이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상장 폐지된 코인 수가 업비트에서 약 상장 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이 상장 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이 30개, 비썸에서 14개, 코인원에서 1개, 코빗에서 1개 이렇게 지금 봐도 대충 봐도 그냥 한 지금 이제 46개인데 대충 중복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3, 40개 정도가 상장 폐지가 이미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거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김치코인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거래소 상장하고 있는 코인들의 약 4분의 1이 상장 폐지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잡코인들이 무더기 퇴출되면은 엄청난 코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한 60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폐지가 될 거면 그 입은 피해자들의 그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특검법을 3월 24일부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도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줘서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불거지 크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일찍부터 이제 우리가 일본부터 벌써 2017년에 일본의 이와 관련된 법인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거래소 정비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정비에서 한 20여 개 거래소만 살아남았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한 4년 동안 거래소가 늘어나서 일본은 한 30여 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여 개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가 허술한 거래소일수록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좀 뭐 사기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상장해주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또 투자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코인들이 투자해서 한탕 벌어보자 뭐 이런 또 생각도 없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가상화폐 생태계가, 거래 생태계가 안정되고 투자자도 보호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특히 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이슈로 구상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그라운드 X를 실무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카카오의 암호화폐 발행, 가상화폐 발행 자회사인데, 카카오가 만든 그라운드 X에서 자회사 그라운드 X에서 클레이턴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클레이턴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100억 개를 한꺼번에 발행했는데,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처음부터 상장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판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프리세일이라고 그래서 상장 전에 또 일부도 판매해서 좀 이게 시장 기반을 다진 다음에 상장을 해서 상장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프라이빗 세일을 해놓고 판매가나 물량 등을 따로 공개를 안 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그 카카오가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가 지금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카카오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카카오의 그 상당한 카카오가 두나무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카카오와 계열사의 지분의 22%가 두나무에 출자를 하고 있다. 두나무에 그러니까 22.6%가 카카오 관련 회사들이 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22.6%가 카카오 관련해서 지분인데, 그런데 이제 카카오의 그라운드엑스가 또 그라운드엑스가 일본에 카카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라운드엑스 일본이 있고 그라운드엑스 한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행하는 클레이턴이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코인은 거래소가 상장을 거래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나오면서 두나무에 상장되어 있던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코인이 일부 상장 폐지된 그런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시는 미국에서 어제 미국의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우선 증시 하락에는 고유가가 문제가 있고요. 고유가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대통령에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이름이 붙은 이름 라이시라는 사법부 수장이 당선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이시는 아주 원리주의적인 회교 원리주의자인데, 21세에 검사가 된 이후에 반체제 인사를 검거해서 또 검사가 되고 또 판사로 변신해서 죽음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약 5,000명을 사형 선고를 했다. 심지어는 임산부도 고문하고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이런 강경론자인데, 이 강경론자가 테헤란의 이란의 대통령이 되면서 중동 정세가 앞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란 등과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앞으로 핵 협상의 전도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가 이번에 또 이스라엘 수상의 강경론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증세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그동안에 늙기파로 분류되어 왔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도 내년 말쯤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미국의 주가 하락을 불러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에 FOMC 의원이 됩니다. 미국 FOMC는 12명인데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5명은 미국 12개 지역 연준 총재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그 순서가 되어서 FOMC 위원이 되는데 내년에 FOMC 위원이 되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내년 말쯤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그런 가운데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5월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5월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9.0%가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9.0%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중국은 누구나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 세계 인플레이션 문제에 다시 한 번 더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기업들의 참 기술 우수성이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 유럽연합 쪽에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을 계속 러버콜을 보내고 있다. 영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투자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이나 헝가리 등에서 앞다투어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이 계속 이제 확대되면서 운송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자국의 전기차 생산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을 내걸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반가운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는 현재 수출품을 싣고 갈 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이 배가 없어서 선박들이 바다에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하역이 지체가 되면서 선박들이 바다에 발이 묶여 있고 또 항만 운영이 마비 직전에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아침에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운임이 중국이나 동남아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에 오는 대신에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기 때문에 한국은 또 지금 배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를 야적해 두고 있는 비율이 지금 83%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운임도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배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야적을 하고 있는 비율이 83%나 올라가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중 하나가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바일폰에 있는 모바일폰을 연결한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폰의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배민 같은 이런 쿠팡 같은 거 또는 무슨 구글, 아마존 이런 거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이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 그러면 플랫폼 기업입니다. 완전히 기존의 온라인 유통 체계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유통을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파괴자인가 창조자인가 하는 그런 칼럼도 실렸습니다. 앞으로
요즘 뭐 흔히들 OTT라고 그래서 집에서 안방에서 보는 영화들, 넷플릭스 같은 것도 과거에 비디오방이라는 온라인 비디오방을 운영한 사람이 비디오가 저물면서 바로 이런 넷플릭스로 OTT로 전향한 것이죠. 과거에 그런 온라인 방에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죠. 지금 이제 법률, 의료, 부동산까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총괄은 4차 산업혁명 흔히들 초연결, 초지능 사회입니다. 초연결은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초연결. 그다음에 초지능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지능이죠. 이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 대해서 이 영역을 지금 계속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확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 전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력기금이 어디에 썼나 하는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력기금은 전력요금에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3.7%를 따로 적립해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금들을 지난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6조 원, 원자력은 5천억을 쓰면 주로 신재생 에너지에 쏟아붓는 바람에 지금 전력기금이 바닥이 나면서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아침에 놀라운 뉴스는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원자력 연구소를 해킹한 데 이어서 도산 안창호함 등 새 3천톤급 잠수함에도 해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잠수함을 만드는 대우조선을 해킹했다. 아마도 SLMBM 수직 발사기 기술이 공략 대상이 아니었나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정말 이 전방위적인 그 한국의 국방 안보에 관한 기술들 북한이 해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북 지원만 운운하고 있다. 그런 판문점 선언을 지금 6월 달에 6월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처리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북한이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계속 이런 그 핵심 우리 원자력 기술들 해킹해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도 대북 지원만 운운하고 있는 좌파 여당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된 그런 글인데 그런 문제점인데 임종석이가 대표로 있는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라고 그러는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이 현재 23억 원 정도 저작권을 지금 이제 공탁을 걸어두고 있는데 북한의 6.25 때 국군 포로자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그 강제 노역을 대한 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강제 노역을 4,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남한의 돈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걸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저작권료 23억 원 중에서 배상을 하라는 또 소송을 또 제기했는데 경문회이 이를 거절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문회는 이 경문회이 돈을 보내려고 하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아니다. 그런 주장으로 사실상 북한 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 조선중앙TV를 비롯해 북한의 국영방송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런 것들은 좀 북한의 노동당에 기속된 국가 선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북한 정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임명석의 궤변으로 지금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만든 백신을 최초로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격리를 면제해주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 대비 우리는 거꾸로 중국과 같은 3주 격리를 계속 당하고 있다. 이게 뭔가 좀 쌍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중국 백신 2종에 대해서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 한국에서 격리를 면제해준다. 이런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100주년이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2021년 7월 1일이 100주년이니까 1921년에 창당되었다는 얘기죠. 1921년에 창당되어서 지금 100주년이다. 그런데 100주년 행사를 특히 이제 그 시진핑의
일당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시동을 걸고 있다. 예를 들면은 당사 전시관을 지난달에 개관을 하고 시진핑은 역사 교육 강화를 지시하는 등, 그리고 공산당 영화를 의무적으로 국장들은 상영하도록 하는 등 그런 일당 독재를 위한 그런 행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중국은 공산당 지배하는, 일당 독재가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계속 친중 정책만 일변도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의원이 공정 경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정 경쟁은 무죄다. 공정한 경쟁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뭐 우리 조국 사태, 여러 사태를 보면서 가짜 표창장, 뭐 가짜 무슨 뭐 인선 증명 등등 통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공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고 경쟁하는 그 자체는 무죄다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의 그 윤석열의 계속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조선일보 칼럼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파가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다. 우파는 다 모든 우파를 아우러야 된다 해서 중도를 얻는답시고 자유우파를 버리는 게 아니다. 자유우파를 견지하면서도 중도를 견인하는 것이다. 자유우파를 견지하면서도 중도우파를 견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자유우파가 단일화되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유승민도 얘기하고 있고 뭐 김동연 등등이 지금 사실상 대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